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신뢰를 나타내며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오빠라는 사람이 명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용서해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며 김 여사가 사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겁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걸로 보이지만 결국 이 해명 때문에 명 씨가 매우 가깝다고 주장해온 김 여사와의 관계가 확인된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직후 JTBC 취재진에게 김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라며 문자 다음엔 사진, 그 다음에는 녹취까지 순서대로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공개된 대화와 대통령실의 해명부터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저장된 인물과 나눈 대화입니다. 상대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달라며 무식하며 원래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빠가 이해가 안 간다, 자기가 뭘 안다고라고도 합니다. 명 씨에 대한 신뢰도 드러냅니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나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고 썼습니다. 명 씨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어서 문자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를 감옥에 잡아놓겠다고 지금 마누라하고 장모 울고불고 새벽에 난리가 나갖고 우리 5살짜리가 물어보잖아. 뭐 아빠 감옥 가요?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에 나온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와 나눈 문자는 맞다는 걸 확인해준 셈입니다. 명 씨는 추가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내가 그 문자 메시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녹취 순서대로 나 쫙 가줄게. 365일 공개해도 될 분량이라고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수 재건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밥값, 차비 한 번 준 사람이 있냐며 민의를 배신한 당신들이 사기꾼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자 명태균 씨는 바로 JTBC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맞다는 걸 녹취 틀어서 증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상황이 흐르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나오고 10여 분 뒤 취재진은 명태균 씨를 만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한 오빠가 친오빠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김 여사 친오빠를 실제 만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요. 카톡 대화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입당하기 전으로 추정됩니다. 맥락상 정치적인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큰데 사적 대화였단 대통령실 해명관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명 씨는 김 여사 친오빠와 오래 대화할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됐어요? 내가 그 김건희 오빠하고 토론했겠냐? 의논했겠냐? 이미 문자와 녹취 등 추가 공개를 예고한 명태균 씨는 대통령실 해명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오빠인지 가짜 오빠인지 논란도 나오겠다며 내 말이 맞다는 걸 녹취 틀어서 증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이준석 의원 역시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며 친오빠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친오빠라면 더 문제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었다며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빠로 지칭한 인물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석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후 대통령실의 친오빠 해명이 나오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 물론 용서받을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작 김 여사의 친오빠와는 일면식도 없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의 해명을 다시 반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친오빠 해명을 두고서 친오빠면 비선 개입이 없어지냐며 친오빠면 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부인만 치해법권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된 한마디 해명이 없었습니다. 무식한 오빠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 여사의 친오빠였든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당 관계자는 JTBC에 친오빠라면 가족의 국정 개입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명 씨의 폭로로 김건희 특검의 범위가 늘어났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강버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대통령실 해명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게 오전 11시입니다. 네. 그리고 11시 36분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앞선 대응을 한번 보시면요. 9월 5일에 이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보도됐는데 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33일 만인 10월 9일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30여 분 만에 나온 거네요. 네, 이렇게 대응 속도가 다른 건 아무래도 실물이 나왔기 때문일 텐데요. 이 논란이 일었던 오빠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캡처 사진을 명 씨가 스스로 공개하기 시작하자 그 파장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그 대화 속 오빠가 대통령이 아닐 뿐 명 씨랑 김건희 여사가 이런 대화를 나눈 건 맞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명 씨와 여사와의 친분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명 씨는 줄곧 자신이 대선에서 많이 기여했고 여사에게 그 공을 인정받았다고 말해왔습니다. 먼저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사가 좀 기분 나빴겠지 뭐 처음에. 왜 나빴겠냐? 아니 안 도와주니까 인수위에 생각해봐라. 네. 응? 그거 오라 안 했겠냐? 네. 근데 내가 갔냐? 안 갔잖아.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떻겠냐 당시에서. 예, 그 사이에도 저희는 명 씨와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을 직접 눈으로 보고 보도를 했지만 상대가 정말 김건희 여사 본인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명 씨의 주장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으면서 상대가 여사라는 건 확인된 사실이 되어버렸고요. 네. 이 완전히 의지한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다라는 말을 보면 이 여사나 대통령 내외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았다는 명 씨의 말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했던 그 대통령실의 해명에 또 의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명 씨는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오늘 또 바로 저희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여사가 오빠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나왔던 2022년 4월에 이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라면서 명 씨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 씨가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일적으로 만난 사람한테 오빠가 그렇게 하겠어? 항상 후보, 당선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예, 그런데 오늘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출마도 안 했을 때라서 오빠라고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후보가 된 이후에는 후보, 당선인 때에는 당선인으로만 호칭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 시기가 있었다고 해도 이 문자 속의 오빠가 대통령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실 해명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명 씨가 관련된 녹취나 문자를 더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연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격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며 자신이 말한 조치가 신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친오빠였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걱정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른바 김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를 겨냥해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친윤계의 지적에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것이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쇄신하는 걸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제는 오빠란 단어가 안 나오는 내용으로 다른 또 카톡을 공개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이런 가운데 친한계 인사들은 김 여사 라인이 실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선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재반박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7명밖에 안 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카톡 메시지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는 듯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선을 9일 남긴 시점입니다. 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명 씨는 2개 버전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 대표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2개를 만들 수 있나?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20대에서 40대 표본은 줄이고 50대에서 60대는 늘려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표본을 달리했더니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말합니다. 보세요. 이게 연령별 투표율을 하면 더 60대는 더 올라가지? 네네네. 윤석열이가. 그렇죠. 네. 그 계산해갖고 넣어야 돼요. 이보다 5개월 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견됩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맞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그러면서 연령대 표본을 달리해 윤 후보가 홍준표 당시 후보보다 높게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만에 그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명 씨는 윤 후보에게 공표 여론조사만 전달했고 비공표 조사는 혼자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와는 배치되는 해명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부분 취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 관련 업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실제로 어땠습니까? 당시에 유독 튀는 결과가 나오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피플 네트워크스, PNR인데요. 그 명태균 씨랑 관련 있는 걸로 알려진 업체 2곳이 의뢰하고 이 PNR이 이 조사 또 공표합니다. 네. 이 당시가 기간이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러니까 경선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50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48번 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그 기간이 말씀드린 대로 21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데요. 같은 기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25번 조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15번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이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PNR이 조사하면 윤 대통령 우위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이 대표와의 격차도 또 컸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시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PNR과 다른 여론조사 업체 결과를 좀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조사 결과를 좀 뽑아서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8일이고요. 역시나 명태균 씨 관련 업체가 의뢰하고 P&R이 조사 또 공표합니다. 네. 윤 대통령 34%, 그리고 이재명 대표 27.6%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 공표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25대 24%, 한국리서치 26대 23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앞선다고는 했는데요. 그 P&R처럼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보신 이 4월 18일 이 조사 이후에 P&R도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윤 대통령 우위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P&R은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그 P&R 서명원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라든가 조정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듣기에 석연찮은 대목이 있긴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신 경우가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 씨가 어떤 특정 질문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갈등도 있었다, 이런 설명이고요. 네. 또 서 대표는 그 질문을 하는 방식도 의뢰인, 그러니까 명 씨가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영향인지 이 P&R 조사에는 좀 특이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조사에 비해서 또 그래프인데요. 유독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답을 하지 않는 비율이 단 1.9%, 다른 조사에 비해 낮았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표된 여론조사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총 27번의 양자대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중 9번은 다른 경쟁 후보는 빼고 윤석열 후보만이 보수 진영의 상대로 등장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9일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언론사와 함께 P&R에 의뢰한 공표 여론조사입니다. 대선에서 보수 대 진보 후보 양자 대결 시나리오로 윤석열 후보가 각각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김두관 의원과 대결하게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검찰총장직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2021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이 P&R의 양자 대결 조사를 총 27차례 의뢰했는데 이 가운데 9번에서 윤석열 후보가 유일한 보수 진영의 상대로 등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추격으로 윤석열 대 세론의 균열이 생겼던 2021년 7월 말부터 8월 말의 6차례 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빠졌습니다. 11번은 윤 후보는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와 가상 대결을, 홍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만 가상 대결을 붙였습니다. 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는 양자 대결을 한 사람만 하면 이 사람이 대세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며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라는 걸 강조해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설계한 조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과 보고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정황이 나옵니다. P&R이 야권 후보 적합도를 물은 22번의 조사 중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단 한 번 앞섭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엔 그전 보고서에 없던 인포그래픽이 포함됐습니다. 정권 교체 성향에 따라 재가공한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두드러집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 대표는 유리한 부분만 부각해 조사에서 뒤졌다는 것을 중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JTBC에 3개월이면 대통령 만든다. 불법적인 걸 먼저 요구한 건 오히려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런 거물급 정치인 실명도 거론했는데 계속해서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명태균 씨는 억울해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와서 나한테 불법적인 걸 요구했지 내가 자기들한테 불법적인 걸 하라고 했어요? 명 씨는 오히려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 자신만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도 항변했습니다. 자기들이 불법해달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내가 다 거부하고 문제를 내보고 불법을. 그러면서 거물급 정치인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준 건 홍준표 시장 측 인사라고 했습니다.
홍대표 쪽에서 그 아는 그 관련자가 그 56만 명 당원들이 돌려달라고 얘 너한테 파일 보낸다 그러는데 갔냐? 홍 시장에 대한 원망도 표현했고 홍준표 그러면 안 돼. 선거법 걸린 거 내가 신하를 다 짜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이 자꾸 나면 정치자금법으로 고발했을 거야. 자신이 판을 짜면 대통령도 만든다고 자신했던 명태균 씨. 대학교 보면 한 달에 3개월이 됐어. 누가 어떤 제안을 어떻게 해왔는지 폭로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명태균 씨가 관여한 이 피해나 여론조사,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까? 네, 당시 P&R 조사를 한국갤럽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요. 네. 고비 때마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보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2번 출렁였는데요. 첫 번째는 검찰총장을 사퇴한 직후인 2021년 3월 둘째 주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올라서 3%포인트 떨어진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24%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P&R 조사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41.2%로 20.5%인 이 대표의 더블 스코어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8월 첫 주입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이 크게 불거졌을 때인데요. 당시 갤럽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져서 19%였고요. 이 대표는 25%였습니다. 하지만 P&R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34%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 대표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개된 녹취에는 이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이런 정황이 담겨 있던데 윤 대통령 혹은 윤석열 캠프에서 알았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네, 우선 오늘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간의 녹취는 2021년 9월 29일 겁니다. 이 조사가 당시 윤 후보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결과를 달라고 한 듯한 정황은 있습니다. 역시 강 씨와의 통화 녹취인데요. 네,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명 씨는 이 정치인들이 와서 불법적인 걸 요구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는 밝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명 씨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대선 여론조사 때는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윤 대통령이 조작 여부를 알았는지 역시도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고 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네, 우선 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실제 국민들의 비율과 비슷하도록 가중치를 둘 수 있고요. 또 선관위와 여론조사 심의위가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다른 방식으로 가중치를 두거나 로 데이터를 손댔다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네.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니 이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 관심인데요. 제가 선관위에 문의를 좀 해봤더니 후보가 결과를 단순히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공모 관계가 드러날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반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정화 기자였습니다. 뉴스룸이 집중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 공연 녹화 현장 참석과 관련해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KTV 측은 그동안 이 공연이 무관중 녹화였다며 김 여사를 섭외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 KTV 관계자들이 공연 기획 단계에서 대통령실을 찾아가 미리 보고하고 협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열린 KTV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공연 녹화 현장 방문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중간에 왔다고 하는데 하정수 사장님 누구한테 연락받았어요? 무관중 계획해서 진행한다는 결정 언제 내렸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취재진이 접촉한 실무진도 KTB 행사 기획 단계에서 대통령실을 방문해 사전 보고했다고 JTBC에 말했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을 이 행사에 관련해서 가족이 있으신가요? 대통령실에서 그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브리핑을 근데 해야 되는데 KTB에서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그거를 인사차해서 들어갔던 상황이었었어요. KTB 측의 보고를 받은 사람은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정모 씨. 대통령 내외 참석을 전제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단 겁니다. 행정관이 그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로 출연자들을 저기 하려고 한다. 이런 행사를 준비한다라는 거.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를 용산에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네요. 특히 대통령 내외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건 최재혁 당시 KTB 방송기획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VIP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은 누구신 거예요? 그때 그 기획관님. 최재혁 기획관이? 네, 기획관님이 얘기를 해주셨거든. 최 기획관은 이 행사 한 달여 뒤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 비서관은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를 초청했느냐는 JTBC의 질문에 초청한 적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KTB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가서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KTB 당시 원장 등이 해당 행사안을 대통령실에 검토 요청을 했고 이후 대통령실 요청으로 취지 등을 설명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불참을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재혁 비서관은 병원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동행 명령장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부 레드팀도 결국 같은 검찰 조직인데다 이미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정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처분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품백 사건 때 수심위와 수사팀 의견이 달라 논란이 있었던 걸 의식한 겁니다. 또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지휘권이 없어 소집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사팀이 아닌 15명 안팎의 검사들로 이른바 레드팀을 만들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수심위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재보궐선거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사인 오는 17일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에서도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후폭풍이 거셀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얽혀있는 도이치모터스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권오수 회장이 구속된 직후에도 한꺼번에 100억 원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산업은행의 대출 심사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주가 조작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은행이 2021년 12월에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대출 승인 신청서입니다. 전 시장 부지 비용 10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한 달 전 대주주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고 다음 날 권 회장의 아들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2주 뒤엔 검찰이 권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 사항 항목엔 26% 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구속이나 대표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권 회장 구속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논의가 됐다면서 수사 리스크는 있었지만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과정을 잘 아는 금융 전문가들의 말은 다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대주주의 구속과 이로 인한 대표 변경은 대출 심사의 중대한 변경 사유라면서 문서에 당연히 명시해야 하고 대출이 결정된 상태라면 다시 심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산업은행은 추가 대출을 내줬습니다. 2022년 10월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비 200억 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2월에는 법원이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선고했는데 6개월 뒤 운영비 200억 원을 또 빌려줬습니다. 2022년 신청서엔 주가 조작 수사나 권 회장 구속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표가 바뀌었지만 영향이 크지 않다고만 적었습니다. 재판 과정, 그다음에 유죄의 선고 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은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책은행의 직무상 혜택가 있다고 보여지고 산업은행 측은 현재 도이치모터스에 남아있는 대출금은 966억 원으로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북한이 오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경의선은 개성공단, 동해선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해 쓰였던 남북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연결 통로인데 북한은 남북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선언하듯 이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펑 하는 불꽃과 함께 아스팔트 잔해가 솟구칩니다. 그 앞엔 여기서부터 개성시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1시 59분 경의선을, 2분 뒤인 오후 12시 1분엔 동해선 도로를 각각 폭파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폭파는 군사 분계선에서 북쪽으로 불과 10m 올라간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m 폭의 도로를 검은 천으로 가리고 그 뒤 북쪽으로 약 70m가량까지 폭약을 심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아스팔트 조각은 우리 쪽 땅까지 날아왔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 발사기를 동원해 수십 발을 쐈는데 실제 사격은 북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쪽 땅을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탄이 북쪽으로 넘어가면 정전협정 위반 소지 등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경기도는 파주, 김포, 연천 등 3개 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갖는 적대감, 불만을 어떻든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 차원에서 충격적 보복을 쓴 거죠. 2020년 6월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오늘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퇴행적 행태에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1,100억 원이 넘는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비행 도중 독수리와 충돌해 망가진 뒤에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1,400억 원, 비행기를 구매한 돈보다 비싼 데다 미군의 도움 없이는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탓입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비행 중 독수리와 충돌했습니다. 이제 항공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항공기 이상을 느껴서 조종사가 비상 착륙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투기는 기체와 엔진 등이 300군데 넘게 파손됐습니다. 수리비만 1,400억 원으로 구입 가격인 1,100억 원을 넘는 걸로 추산돼 공군은 지난해 말 전투기를 퇴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비사 훈련 장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2년 9개월째 비상 착륙한 서산기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크고 무거워 우리 군의 수송 능력으로는 운용기지인 청주로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헬기로 옮겨야 하는데 아직 미국 측 동의는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송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미 측과 관련 방안을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역 뒤 후속 조치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군 자산 관리와 계획 수립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이번에 학생들 시험 응시료로 번 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대학들이 응시료로 수십억 원씩 챙기고 있는데 시험 관리는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계단식으로 된 강의실인데 앞사람이 쓴 답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강의실이 부족해 선착순으로 앉고 자율석이라 아는 사람끼리 같이 풀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독서실과 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쳤는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강의실, 개방된 강의실에서 시험을 쳤다고 칸막이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분이서 돌아다닌다고 하셔도 1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연세대는 이번 논술 전형 응시자가 16,300여 명, 응시료로만 1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합니다. 수험생들이 대학들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대학들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직전에 답안지 등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도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지 40여 분이 지나서야 문제 일부를 수험생들에게 주어 논란이 된 한성대는 감안해서 평가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을 본 수험생 일부는 시험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유명 사찰이 템플스테이 공간을 조성하면서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고 스님들도 이곳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템플스테이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사찰 측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골프장을 철거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한복판에 1톤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부들이 지하실에서 들고 나온 나무 합판들을 트럭에 싣습니다. 지하실 바닥엔 골프 매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하는 겁니다. 120년 역사를 지닌 충북 청주의 사찰 용화사는 3년 전 문체부 예산 등을 받아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도 만들었습니다. 용화사 측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참석자들이 할 게 없어. 참석자들을 위한 플랜 B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스님들도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한참 빠져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연습도 좀 하고. 이제 기도 스님들이 가끔 저녁에 식사하고 내려가서 심심풀이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도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스님들이 스크린 골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문체부도 한 달 전쯤 템플스테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문체부는 용화사를 포함해 전국 150개 사찰에 250억 원의 지원금을 나눠주고 템플스테이 운영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은 그런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음에 내일 취재를 하러 올 것 같다. 저녁 8시 넘도록 계속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요. 문체부는 다른 사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출석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다고 증언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진스의 한이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팀 멤버들이랑 잘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높은 불을 많이 맞으셨어요. 하셨을 때마다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뉴진스 욕하신 것 봤고요.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몸을 낮추면서도 당사자들의 주장에 엇갈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이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일하면서 존중받길 바란다며 눈물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관할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자,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죠. 네.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열렸는데 난데없이 이 자리에서 김일성, 공산당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KBS가 김일성을 미화하는 다큐를 방영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균형 잡힌 방송이다라고 두둔을 했는데 이건 종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자 이 과정에서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네. 직접 보시죠. 박정훈 형, 내가 처음으로 얘기한 건데 항상 중간에서 뛰어들어갖고 회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박정훈 의원이 항상 방해하고 있잖아. 박정훈 의원이 뭘 방해하냐고. 항상 방해하고 있어. 항상 안 해. 이준석 의원도 계속 피해 봤잖아. 박정훈 형 그만 좀 해. 싫어. 공산당이 싫어요. 과방위 국감에서 공산당 김일성 미화 공방 좀 난데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공방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김일성 자체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균형성을 이야기한 거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일성은 전범이다. 이 발언을 발언 과정 중에 4번이나 했습니다. 그건 사상 검증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신 것처럼 좀 과방위가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싸움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네, 비교섭 단체죠. 법사위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섭 단체죠.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의원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 할 일 없이 바라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뭐 인터넷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오늘 바로 그 시간에 저렇게 친오빠는 철없는 오빠는 알지만 김 여사의 친오빠는 모른다. 이런 그 페이스북을 바로 그 시간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상황이 마무리된 이준석 의원이 또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뭐 오늘 갑자기 이제 과방위원 간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김일성은 전범까지는 합의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방위에서 뭐 합의된 게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한이와 버니 그리고 미니. 오늘 국감에서 최대 이슈였죠. 뉴진스의 멤버 한이팜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자, 호주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한 한국말로 대표의 어떤 그 책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해서 상당히 그 화제가 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요, 팬들 중심으로 자, 그동안 지난 청문회에 나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머뭇머뭇했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보다 한이가 한국말을 더 잘한다거나 이번 따라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안 지르고 조용조용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여야가 뭐 평소와 다르게 호통치거나 이런 거 없이 뭐 조용하게 질의를 이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질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너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내 회사가 지금 보니까 2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 자, 하지만 그 팬들 사이에서는 저게 지금 사투리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의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이해가 쉽지 않았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김영동 의원 이야기를 좀 보시면 뭐 내한테 월급 주는 사람, 또 내 회사가 뭐 2개 정도 돼 있는데 뭐 내 저건지
이건 이렇게 글씨로 써놔도 한국 사람들이 봐도 쉽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러네요. 좀 나왔습니다. 또 의원들이 뭐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 이른바 뉴진스 토끼로 불리죠. 저 노트북 컴퓨터에다가 번호를 붙여놓고 질의를 하기도 했고요. 팬심을 드러냈고요. 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사장은 노동자가 죽어서 불려나온 대기업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장면이 찍혀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들어서 노동자 5명 사망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더구나 한의가 지금 갑질 문제도 불려왔는데 상당히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고요. 네. 아예 직접 촬영에 나선 의원도 있습니다. 바로 최민희 의원인데요. 그래서 제목이 미니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기다리기도 하고요. 직접 따라가서 촬영도 했고 심지어 오늘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개혁신당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다른 거 하지 말고 상임위에 신경 쓰라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오후에 과방위에서 박정훈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이 상임위를 하지 않고 한일을 만나러 갔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또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회중에 갔다 그러면서 시간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일주일에 주사 한 번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진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도 출시됐습니다. 첫날부터 예약 문의가 잇따랐는데 한 달 비용이 많으면 100만 원에 달할 수 있고 부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해외 유명인들이 사용하며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 국내 출시 첫날 아직 병의원에 공급되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진료 예약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기존 예약건이 좀 많아서 빨리 연락 주시는 거 권장드릴게요. 수요가 몰리면서 예약도 쉽지 않습니다. 입고되는 대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지나 위고비에는 소화 속도를 늦춰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펜 모양의 주사기로 한 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4회를 맞아야 합니다. 제약사의 공급 가격은 4주분에 약 37만 원인데 비급여라 의료기관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네, 가능하시고요. 77만 원. 정확하게는 안 하는데 카드가 한 100만 원? 위고비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비만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비만이 아니어도 살 수 있냐는 문의가 올라오는 등 오남용 우려가 나옵니다. 식약처는 비만이 아닌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투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등 이상 사례가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또 온라인 등에서 불법으로 위고비를 광고하거나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날, 흰 지팡이의 날인데요. 요즘 시각장애인들은 키오스크를 만났을 때 가장 난감하다고 합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음성 안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뻗어보시고 왼쪽으로 그래서 중앙 휴지 위쪽. 여기 벽에 붙어 있구나. 네. 되게 작네요. 네. 키오스크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결제 화면인가요? 네, 오징어 묵은지 전 15,000원. 눌러도 소리가 안 나니 옆에서 사람이 일러주지 않으면 뭘 골랐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만졌을 때는 커다란 거울과 같이 그냥 커다란 유리벽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성 안내 키오스크가 설치된 패스트푸드점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어폰 잭에 소지하신 이어폰을 꽂으세요. 방향키를 움직일 때마다 메뉴를 읊어줍니다. 더블 불고기 세트 선택, 단품 선택. 그래도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줄이 금방 길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 식당들도 앞다퉈 들여놓으며 키오스크는 지난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적응을 해야 밥 먹고 영화표 끊는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생겼는데 기계들이 소리를 다 말을 해주면 좋은데 말해주는 기계가 아직까지는 작아요. 음성 안내 키오스크가 전체 10대 중 1대에 불과한 현실은 벽입니다. 매장마다 장애인 친화 키오스크를 최소 1대는 놓도록 법은 바뀌었지만
유예 기간까지 따지면 음성 안내 기계 보급은 2026년에나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몸이 아파도 팀을 위해서 꿋꿋이 버텨냈던 주장이죠. 구자욱 선수의 투혼이 화제였습니다. 그만큼 가을 야구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인지 삼성과 LG, 이 두 팀의 주장들의 집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을비로 인해 하루 쉬고 플레이오프 2차전이 오늘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LG가 먼저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이틀 전 플레이오프 1차전 3회 오른쪽 담장을 넘긴 구자욱의 석점 홈런은 팀의 점수를 1대0에서 4대0으로 순식간에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2주 만의 실전 경기인데도 구자욱은 이 홈런을 포함해 3개의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빠른 발로 만든 안타로 상대의 호수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플레이오프 1차전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밝지만은 않았던 구자욱의 표정, 그 뒤엔 남다른 헌신이 있었습니다. 경기 후 MVP 시상식에 나타나지 못하고 곧바로 병원을 가야 했을 정도로 몸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두통과 구토 증세가 있었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내색하지 않았고 팀의 주장으로 또 간판 타자로 제 몫을 해냈습니다. 구자욱은 팀의 피해가 되기에 이 정도 아픈 것은 참고 해야 한다고 말해 주장다운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팀을 위하는 절실함은 LG 주장 김현수도 못지 않습니다. 가을 야구 첫 안타를 터뜨린 순간은 팀의 승리가 간절했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었습니다. 방망이의 침묵을 깬 김현수는 LG를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로 올렸습니다. 비 때문에 하루 연기돼 오늘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도 두 주장은 중심 타선에 나서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LG 김현수가 1회 원아웃 1-3루 때 2루수 앞 땅볼로 먼저 타점을 올리자 삼성 구자욱도 1회 말 곧바로 안타를 치고 출루해 2루 도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득점까지 올렸지만 무릎을 다쳐 교체됐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가을비는 오늘 오후 사이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전국 내륙에 뿌연 안개가 끼겠고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종일 선선함이 감돌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 좀 더 서늘하게 시작하겠고 반면 낮에는 2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약한 비 소식이 있고요. 강한 너울도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청주와 대구가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번 주말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